2-3 중국 신사제도와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 개념 및 교육이론. 제퍼슨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권리장전, 미국 연방의회 1789년 의결, 각주의 1791년 비준과 혁명 프랑스의 인권 시민선언으로 법제화되거나 천명된 중국의 상식적 사상,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중국식의 무관에 대한 문관의 우위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 정조가 하는 말을 우연히 또 읽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문헌지방인데 어찌 책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 정조가 문헌지방이 책이 많은 나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앞에 부분에서는 자기가, 뒷부분에서는 독서와 출판의 자유 나라라는 뜻으로 문헌지방을 써요.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자기들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박차고 나갔지만은 그들이 책 쓰고 출판하는 걸까지 막지는 않았거든요. 관직에 지금도 뭐 마음 안 들면 관직에 못 가지. 윤석열이 불러드리겠어?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근대화된 어떤 정치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속에 들어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서양처럼 무슨 책이 금서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농업과 상공업을 둘 다 본업으로 보는 중국식 농상양본주의 원칙을 추가로 선언했다. 그런데 제퍼슨은 여기에다 중요한 중국 제도를 추가한다. 하나는 중국의 신사제도를 모방한 자연적 귀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 교육제도 및 자연적 귀족으로서 교육된 국가공무원의 충원이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의 육성 계획과 중국식 교육제도의 도입 계획, 이 두 가지는 귀족 없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 두 계획의 근본적 중요성 때문에 제퍼슨이 공자의 사상을 그 자신의 정치사상 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인상을 한층 더 강화해준다. 1784년 창립된 신시나티 협회는 자연적 귀족의 반대말은 인위적 귀족이야. 아티피셜한 것은 어떻게 인위적이냐. 하나는 돈으로 귀족이 되든가, 하나는 권력으로 귀족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것은 자연적 귀족이라고 본 거야.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실력, 지식의 실력,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수신을 많이 해서 자기를 귀하게 만든 사람, 스스로를 귀하게 교육한 사람, 스스로를, 그 사람이 자연스러운 귀족이고, 돈이나 권력으로 된 귀족은 인위적이다. 그 반대 뜻으로 쓴 거예요. 이 자연적인 내추럴 아리스토크래트라는 말로서 사실상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84년 창립된 신시나티 협회는 혁명전쟁에 참전한 예비역 장교들에게 세습적 귀족 신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예비역 장교들의 재향군인 단체로서 워싱턴을 총재로 내세워 미국 귀족제의 창설을 추구했었다. 이에 대해 벤저민 프랭클린과 제퍼슨은 반대하고, 워싱턴은 모원 입장에서 반대로 돌아선 반면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신시나티 요구에 반대했다가 퇴임 후에 귀족제 창설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애덤스는 자기를 이은 제3대 4대 대통령 제퍼슨을 설득하려는 일련의 편지를 연속해서 보내왔다. 중국의 신사와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 제퍼슨은 프랑스 혁명 이념, 인간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고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공복리에만 근거할 수 있다는 좀 애매하지만 신분제 폐지의 혁명적 취지를 담은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를 위배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공화국 폐지와 황제 주기 및 새로운 귀족제 창설, 독립혁명군 당시 워싱턴의 부관 출신으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의 신시나티 협회 총재 취임 및 귀족제 창설 운동의 확산과 압박, 그리고 절친한 존 애덤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제퍼슨과 벤저민 프랭클린이 없었다면 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귀족공화국으로 전락할 판이야. 엄청나게 이 압박이 강하니까.
자, 그는 당시 프랑스의 반동적 재정 수립, 왕정 복고, 귀족제 재확립, 유럽 군주국 동맹의 승리와 비엔나 체제의 수립 등 세계사의 거대한 반동적 물결에도 굴하지 않고 서거한 벤저민 플랭클린처럼 중국 신사제도의 근대적 진보성을 확신하고 귀족제 창설에 견결히 반대했다. 비엔나 체제는 나폴레옹의 혁명전쟁을 분쇄하고 반동적인 왕조 국가들이 비엔나에서 모여가지고 유럽의 지도를 다시 획정한 그 회의예요. 응? 근데 막 몇 개월 걸려. 맨 춤만 춰. 그래서 그때 신문이 비는 춤춘다, 회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뽑았어. 자. 따라서 여기서 중국의 신사제도를 잠시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 경전은 관작의 세습을 부정함으로써 그 어떤 세습 귀족 제도 반대한다. 공자는 천하의 장자인 원자를 두고도 태생적 평등론 천하가 아니라 천자. 천자의 장자인 원자를 두고도 태생적 평등론을 피력한다.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 이건 만약에 천민한테는 나면서부터 천한 자는 없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건 진짜 귀한 놈이야. 근데 너 스스로 갈고 닦지 않으면 천해진다는 뜻이야. 어? 갈고 닦아서 귀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천해지든지. 기본적으로 너 원자 너도 선비다고 그래. 선비는 수신하는 게 이제 보려고 안 하면은 천해진다. 자. 만인은 귀천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선비가 되려고 피땀 흘려 공부하고 수신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공인받아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든 자만이 비로소 후천적으로 고귀해질 수 있다. 중국의 신사제도는 송대로부터 유래하는데 이 신사제도는 바로 공자의 무생유기자의 대원칙에 근거한 불세장록 또는 맹자의 사무세관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신사는 세습귀족 출신이었던 당대의 불세장록은 자기와 녹봉을 받는 지인은 세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무세관은 선비는 관직을 세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실력으로 공으로 얻는 거야. 공을 세우든지 실력으로 얻는 것이다. 이게 실력주의라고 할 수 있죠. 메리토크라시. 자. 예. 신사는 세습귀족 출신이었던 당대의 세습적 사대부나 아래로 4대까지 양반 신분을 물려줄 수 있었던 조선의 사대부 제도, 시한부 귀족제와 달리 그 신분을 아래로 물려줄 수 없었다. 네, 이것도 만약에 계속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아래에 양반을 인정해 줬던 것은 4대까지. 말이 4대 지시는 3대밖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외할아버지가 양반이면 그 외손자도 양반이고, 그 아버지가 평민이라도 어머니가 그 양반이면, 할아버지가 양반이니까 어머니가 양반이었겠죠. 양반이면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4대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 4대가 아니에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자기는 양반인데 근데 조건이 있어. 학교를 다녀야 돼. 그냥 자기 수험생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그럼 혼자 노는 놈이지 뭐. 그러니까 향교를 다녀야 돼요. 향교가 그렇게 아까 그래서 정원은 80명밖에 안 되는데 막 9천 명까지 늘고 막 이런 거야.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든지 그 보결로 늘 만큼 청강생 늘 만큼 부자든지. 그런 안 그러면 바로 군역 병역 업무가 떨어졌다고. 병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신역 부역까지 나가야 돼요. 동네 뭐 제방 무너지면 가서 일해야 되고. 어? 자. 당나라 때 등장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세습적 사대부는 자손이 과거 급제를 통해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과거 시험 준비생, 즉 포이의 독서인에게도
전대가 과거를 통해 얻은 신분을 세습적으로 물려줄 수 있었다. 근데 당나라와 조선은 좀 달랐는데 당나라 때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귀족 아들에게만 허용됐어요. 귀족 자식에게만. 근데 조선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됐다. 천민이 제외된 것은 천민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갈이나 여진족들이 이제 그런 소 잡고 개 잡고 돼지 잡고 그렇게 와서 여기서 생존을 했고, 그다음에 뭐 화척, 뱃사공 이런 거, 또는 광주리 꼬는 거, 단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과거 시험 기회를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천민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실수한 여자들, 3번 시집간 여자들, 또 두 번 시집간 여자들을 자식은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원래 3번 삼가녀에게 금지됐는데, 삼가녀와 실행한 여자를 금지했는데, 여자 아들을 성종이 재가녀까지 넓혀가지고 이제 청산가부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폐지되는 건 동학농민전쟁에 와서야 폐지된다. 네. 그리하여 이 과거 시험 준비생들이 평생 낙방하더라도 요역 면제의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또 당대에 사대부의 자손에게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 또는 음보와 진납의 절차로 출사하는 길도 열려 있었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귀족 신분의 음보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과거제도 귀족 자제들만이 응시자로 청거되었기 때문에 세습 귀족은 과거를 통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마치 그냥 자기들의 전통과 땅이나 부 또는 권력으로 귀족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이 등장한 지가 아니라 우리는 실력으로도 증명해서 가고 있는 거야. 더 강화돼 버린 거야, 이게 귀족제도가. 이 귀족제도가 깨지는 게 송나라 때 깨진다. 특히 왕안서고 개혁에 의해서 깨진다. 과거제는 송의 건국과 동시에 좀 더 개선되어 모든 계층에 개방되었으나 그래도 관리의 충원은 주로 관리의 60-70%, 음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3품 이상의 당상관 관료나 그 출신은 20여 년 동안 20명의 친인척을 음보로 출사시킬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당대 이래 새로운 관료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의 시대가 연장되었다. 관원 중에서 이 음보가 거의 사라지고 거의 전원이 과거급제자와 태학 졸업자로 충원되기 시작한 것은 송대의 개혁과 왕안석의 1070에서 1071년 과거제 학교제 개혁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관직에 갈 수 있는 이런 공무 담임의 평등한 응시 권리와 또 실력자만 메리토크라시로 그런 실력주의에 의해서, 정실주의가 아니라 실력주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뽑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화되는 건데, 세계를 근대화시킨 엄청난 조치였어요. 근데 왕안석은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중국 역사 내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특히 왕안석을 못 잡아먹어서 아니었는데, 태종이 누구냐? 처음 재상 정도전과 그 무리를, 성리학 무리죠, 싹 죽여버려요. 한 8,000명 정도를 죽이던가 쫓아내던가. 그러니까 성리학이 힘을 못 써. 두 가지가 승하게 되는데, 하나는 공자 경전 그 자체를 읽는 한학파가 성행하고, 다른 하나는 불교가 성행해요. 불교는 이제 세조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성종 때에도 불경을 많이 찍죠. 금속알자로 불경도 많이 찍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종도 주의나 그런 성리학자들 책을 안 찍어. 그러니까 뭐 급한 놈들은 지들이 목판으로 찍고 그래. 거꾸로 왕안석의 시, 왕형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왕안석의 시집은 막 내.
그리고 내가 후세에 왕안석이라고 하는 욕을 듣더라도 세종이 하는 말이 나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국가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왕안석을 성리학자들이 싫어하는지 알지만 거꾸로 왕안석을 막 내세워서 밀어붙이고, 왕안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왕은 조선에서 세 사람이었어요. 세종, 영조, 정조. 이 세 사람. 그때만 개혁이 이루어져. 왕안석을 칭송한 왕 때만 개혁이 이루어져요. 크게. 물론 다른 사람도 조금씩 했지만은. 그걸 책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유학책만 찍은 게 아니라 유학책은 전체 찍은 책의 6%도 안 돼요. 거기서 성리학책은 진짜로 2.9%밖에 안 돼. 500년 동안. 근데 성리학 국가라고 할 수 있어? 조선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인조 이후에야 성리학이 설치고 등장하는 건데. 그러면서 장자상속제가 굳어지고 형제간이 평등했는데 남녀 차별이 심해지고 시분제가 막 공고화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거꾸로 옆으로 터져나와 버리죠. 말 안 들어. 권력자들은 성리학을 붙들고 늘어지고 일반 백성들은 공맹을 붙들고 늘어지고, 성리학자와 공맹을 공부한 유생들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가 조선 후기 구조다. 자, 음보를 김판석 씨 자요? 자냐고? 요즘 잘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음보를 최소화하고 과거 시험 급제자를 관리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 개혁 조치로 관원의 우면 특권이 종신적이었을지라도 당사자에게만 한정됨으로써 사대부는 신사로 변모했다. 우면 특권은 우대하는 거, 면은 면세와 면역, 부역을 면해주고 세금을 면해주는 우면 특권이라고 그래. 자. 신사의 자제는 비록 그 아비가 재상이라도 다시 과거 시험을 통해 등과해야만 관원이 될 수 있었다. 왕안석은 인종 황제에게 언사를 올리는 글에서 음보의 폐풍을 이렇게 비판했다. 은택 자제는 학교에서 도학과 유계를 가르치지도 않고 관청에서 그 재능을 고시로 묻지도 않으며 부영은 그 행위를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관직을 주고 일을 맡깁니다. 무왕이 주의 죄를 헤아리기를 관인을 세습시켰다고 했습니다. 무릇 관인을 세습시키고 그 재능과 행위를 계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주가 난으로 망한 길이니 이는 치세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를 토벌하는, 혁명적으로 토벌하는 11개 이유 중에 하나가 선비에게 관직을 세습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게 세습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정치 도덕이 있었던 거지. 그걸 위배해서 타도하는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폐풍을 계속 하다가, 세습시키는 폐풍을 하다가 주가 망했는데, 잘못하면 송나라도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자. 어? 자. 이 음보, 음서배제 원칙을 지향하는 왕안석의 과거제, 학교제 개혁과 관료제 개선은 당대 일의 전통이 된 사대부를 신사로 전변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 이 개혁은 1070년에서 71년에 완료되었다. 그리하여 세습적 사대부 제도를 없앤 송명대 중국과 노비, 궁극적으로는 그 완성은 못했지만 과거제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장을 받음으로써 과거를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학교 공부를 좀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진행하려고 그랬다. 자. 노비 천민까지도 없앤 청대의 중국은 만인에게 기회가 균등한 개방적 공무담임제와 비세습적 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신사의 면세, 면역 및 정치사회적 우대의 특권은 종신적이었으나 오직 과거에 급제한 당사자에게 국한했다. 그리하여 신사의 아들도 다시 과거에 급제해야만
이 신분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3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에 한해 여전히 음서제도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했다. 그 당사자들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료사회는 다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아버지 백으로 가잖아요. 놀림당하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꼭 마치 오늘날 대기업 들어갈 때 실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누가 봐줘서 들어가면 가서 힘 못 쓰잖아요. 제 끈 달고 들어왔다고. 자. 그리하여 명청대에 양민이 과거의 급제에 신사로 상승한 비율이 오늘날 미국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손이 엘리트층으로 상승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 미국 사회학자들이 된 통계야. 이미 송나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것은 명청대 등과자의 사회적 분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순수 양민 출신은 명청대 등과자 전체의 36.2%를 차지했고 직계조상 중에 과거급제자가 일부 있던 집안 출신은 11.6%, 과거급제자 집안 출신은 57.3%, 3품 이상 고위 관리를 지낸 과거급제자 집안 출신은 5.7%를 차지했다. 그리하여 공자의 영향 아래서 중국 정부는 줄곧 평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능력주의적 참정권이 폭넓게 보장되었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민주정부였고 만인은 황제가 될 수 없었을지라도 수상, 수보가 될 기회는 있었다. 중국에서는 포위수상, 백가공작과 백가상서, 육부상서라는 말이 대중적 수로가 되었다. 포위와 백가는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평민지위를 가리킨다. 진정으로 중국은 이 점에서 줄곧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였다. 명청대 중국 사회의 이 평등화 및 공무단인권의 탈세습학, 세습귀족 불용, 국가권력제도의 정치적 선진성과 사회적 진보성은 17, 18세기에 서양이 알려지면서 유럽의 귀족제도 철폐와 신분해방의 혁명적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선교사들은 자꾸 이걸 써보냈는데 거기 기득권층인 서양의 귀족들은 이 중국의 이 사실을 놓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1789년에는 올 것이 오고 말잖아요. 결국 혁명이 와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중국은 신분해방의 민주주의 면에서 유럽 제국을 앞질렀고 다시 반동화된 프랑스와 건국초 귀족 도입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는 미국도 앞질렀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서양의 귀족 제도가 없어진 나라는 법적으로 없어진 나라는 여럿이지만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게 또 멀은 거지.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폐지됐는데 또 나폴레옹 반동으로 다시 복고된 경우도 있고, 복고된 나폴레옹의 귀족은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또 독일같이 폐지는 했는데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름으로 바로 귀족임을 알아볼 수 있게 폰자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죠. 폰을 성명의 일부로 본다고 하는 나멘 게세츠 성명법을 통과시켰어요. 프랑스도 드가 들어있으면 대부분 귀족이죠. 드를 성명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게 또 콩가루 집안이 아니야. 응? 콩가루 집안은 한국어고 중국 월남 정도? 미국도 대낮에 흑인이 목졸라 죽는 나라니까 신분적으로 평등한 나라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관직을 얻냐 안 얻냐로 양반이냐 쌍놈이냐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부가 시커머냐 하얗냐 노랗냐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니까 아마 미국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한 100년간은. 토마스 제퍼슨은 중국의 신사제도를 자세히 전하며 상론한 마테오 리치, 르콩트, 듀알드, 볼테르, 케네 등의 서책들을 열독했기 때문에 귀족과 노비가 없는 자유평등 사회에서 오히려 대번영을 구가해온 중국 제국의 이런 신사제도와 탈신분제적 평민사회에
자유, 평등한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해 정통하고 있었다. 1613년 벌써 세무엘 퍼체스가 퍼체스 그의 순례에서 중국에서는 왕 외에 아무도 고귀하지 않다는 사실, 버체스도 성직자예요. 뭐 선교사로 나간 적은 없지만 선교사들 글을 다 모아서 내는데 탁월한 문예적 실력을 발휘한 사람인데, 자, 그리고 치자들은 그들의 관직을 세습하지도 그 가족에게 신사의 지위나 칭호를 물려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마테오 리치도 1615년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선교에서 중국 제국의 관작은 세습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 등과자들이 보유하는 지위는 우리나라의 공작이나 후작의 지위에 준하지만 그 지위에 대한 권리 원천은 세습적 권리에 의해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이 권리 원천은 영어로는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권원이라고 줄여 쓰기도 하고 권리 원천, 법률 용어야. 우리나라 말로도 원래 영어 타이틀에서 온 말이다. 또 1685년 나다나엘 빈센트도 영예의 바른 개념에서 모든 귀족성이 그럴 만한 가치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곳,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고 사람들이 그럴 만한 때에만 영예로워지고 출세하는 곳이 그 제국, 중국 제국이다라고 확인했다. 르콩트는 1696년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중국의 보편적 평등을 이렇게 묘사한다. 귀족은 결코 세습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신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 1735년 뒤알드 신부도 다시 중국에는 세습 귀족이 부재하고 신사 엘리트와 평민 대중밖에 없다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비록 가장 위대한 능력과 같은 것에 근거해서 황제에 의해 부여된 몇몇 가문의 자귀들이 존재하더라도 귀족이 세습적이지 않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은 평민의 서열이나 배운 사람 또는 신사, 만다린의 서열에 있다. 제퍼슨은 중국의 이 보편적, 자연적, 태생적 평등 개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것은 1784년 워싱턴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평등 이념을 기술한 그의 표현 방식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된다. 모든 주 헌법들이 올라서 있는 기초는 인간의 자연적 평등, 즉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외에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 특히 출생에 의한 고기성의 부정입니다. 출생에 의한 고기성의 부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인간의 태생적 평등 이념은 대륙의회 회의로부터 1776년 6월 10일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위임받은 제퍼슨의 영향 아래 조지 메디슨이 기초해 같은 7월 4일에 채택된 미국 독립선언서보다 먼저 1776년 6월 12일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제1조 권리장전 제1항에 명문화되었다. 모든 인간은 본성에 의해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일정한 선천적 권리들을 가졌고 모든 인간이 사회 상태로 들어갈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도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이 권리들을 박탈할 수 없다. 자, 사회 상태로 들어갈 때는 모든 자연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내놓고 간다. 상실한다. 존 노크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응? 원래 자연적인 그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부만을 공동체에 넘겨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자. 즉 재산을 획득하고 보유하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수단과 더불어 생명과 자유의 향유를 박탈할 수 없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이 제1항의 취지를 이어 관직 보유자들의 자식들에 의한 관직의 세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4. 어떤 인간도 또는 어떤 인간 집단도 공동체로부터 공무의 보수 외에 배타적 별개 이득이나 특권들을 얻을 칭호를 부여받지 못한다. 공직은 물려줄 수 없고 행정장관, 입법자나 법관의 관직은 세습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앞에서 중국에서는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생기는 차별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차별도. 그 말 비슷한 소리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퍼슨의 이 누구냐 띠동갑 이 후배도 제퍼슨의 영향을 받은 거고 제퍼슨은 이
분명히 르콩 때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인권선언도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고 공공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기능 때문에 지시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설정될지는 몰라도 다른 일체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저 인용문에서 출생에 의한 고기성의 부정이라는 제퍼슨의 마지막 문구는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자는 없다는 공자의 명제를 표현법에서까지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태생적 평등을 극적으로 표현한 공자의 이 강조어법은 중국 제국에서 왕 외에 아무도 고귀하지 않다는 퍼체스의 문구, 그리고 중국에서 왕족 외에 아무도 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은 없다는 나다나엘 빈센트의 문구 등으로 일찍이 유럽에 알려져 있었다. 우리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 또는 천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이 구절이 이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이걸로 바뀌어서 격렬하게 표출되죠. 자. 그리고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외에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퍼슨의 표현법에서 그의 평등 이념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만 그 차별을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 중국의 그 뜻, 그게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에. 제퍼슨의 이 표현은 중국에서는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 신분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르콩트의 표현 방식을 변형시킨 것이 확실해 보인다. 르콩트의 이 표현법은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외에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제퍼슨의 이 표현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또는 어떤 인간 집단도 공동체로부터 공무의 보수 외에 배타적 별개 이득이나 특권들을 얻을 칭호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제1항에서 그리고 인간들은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사회적 차이는 오직 공동선에만 기초한다는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에서 비슷하게 반복된다. 사회적 차이는 오직 공동선에만 기초한다는 이야기는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관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관직에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자 간에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 요거 차별만 인정된다 이거. 예? 자. 따라서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외에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과 출생에 의한 고기성의 부정이라는 두 개의 강조적 표현법은 제퍼슨이 자연적 평등 이념을 중국으로부터 직수입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고기성은 이제 합당한 권위인데 어떤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권위로서 지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야 되죠. 지시할 수 있고 받아야 되는 상황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 않고 누구나 그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고 또 그때 임기제로 일시적으로만 그럴 수 있게 해놓음으로써 끊임없이 이 격차가 항구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되어 있죠. 중국이 그랬듯이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죠. 제퍼슨은 대통령 당선 전에 주의회 의원과 주지사로서 버지니아주에서 세습 귀족을 제거하는 방향의 평등주의 개혁을 추진했고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몬티첼리로 귀향한 뒤에도 또 귀족 신분의 출현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더 추진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반면 애덤스는 제퍼슨을 귀족제 찬성 쪽으로 돌리기 위해 1813년 8월 16일 귀족을 은근히 정당화하는 논변을 담은 편지를 제퍼슨에게 보낸다. 이 편지에서 그는 먼저 고대 그리스 가축을 가릴 때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사람을 고를 때는 그 혈통을 중시하지 않는 인간 세상을 비판하는 테오그니스의 글을 옮겨 써놓고 이를 영역한 다음 귀족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자기의 논변을 전개한다. 나의 번역을 보시오. 내 친구 키르니스. 우리는 말, 나귀, 숫, 양을 사고 싶을 때 좋은 혈통을 타고난 놈들을 찾고 많이는 좋은 혈통으로부터 조달하고 싶어한다. 훌륭한 사람은 잔소리 많은 여자와 많은 돈을 같이 주지 않는다면
그 잔소리 많은 여자, 즉 잔소리 많은 여자의 딸과 혼인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은 내 번역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것을 그로티우스의 번역과 비교해 보시오. 그리고 어느 것이 글과 정신에서 원문과 가까운지 말해 주시오. 그리스 시문의 이 정화는 테오그니스의 메가레오즈 파라이네세이스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테오그니스는 기원전 544년에 살았습니다. 과학 또는 도덕 또는 철학 또는 비평 또는 기독교가 이 주제에서 인류를 진보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계몽시키고 인류에게 좋은 핏줄을 타고난, 즉 출신 가문이 좋은 자의 관념이 하나의 편견이고 하나의 환상, 난센스, 환영, 꿈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까? 나는 이 관념이 인간 본성의 만듦새 속에 전능한 신의 명령, 우주의 직조물 속으로 짜여 들어간 신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갈짝대고 옥신각신 혈통 귀족이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 속으로 신이 집어넣어준 명령. 그냥 한없이 가죠. 귀족이 거의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귀족 신수설이야 이게. 그들은 이 가장 파운딩 파더스 중에 공자와 관계 없었던 사람이 아담스야. 이 헛소리를 계속해요. 자, 그들은 그 관념을 결코 제거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유일한 방책은 그 관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부는 정복해야 할 또 다른 괴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둘 다 또는 그중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타고난 좋은 핏줄과 제부를 정례적 접근과 강력한 축성술로 정규적 포위 공격으로 정복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런던의 그로스브너 광장에서 제시했듯이 귀족 제도에 관한 저술에서의 나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명제들 중 어느 것이든 부인한다면 나는 당신 자신의 버지니아로부터 그리고 연합주 안의 다른 주들로부터 그리고 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모든 국민의 역사로부터 세계 창조의 시간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끌어온 사례들에 의해 이 명제들을 정확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애덤스는 일단 귀족의 근본 요소를 타고난 좋은 혈통과 제부로 보고 철학자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했다고 호언하며 의기양양해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그로스브너 광장에서 제시했다는 말은 애덤스가 플랭클린과 그로스브너 광장을 거닐며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다. 애덤스는 1787년 런던에서 미국을 대표해 복무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정부 체제의 변호라는 전 3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해 출판했는데 미국 판본은 동년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나왔다. 그 머릿말의 끝에 그로스브너 스퀘어 제뉴어리 1787이라고 적고 있다. 제뉴어리 더 퍼스트. 제뉴어리 더 퍼스트 1787이라고 적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그로스브너 광장에서 제시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내가 그 책 서문에서 제시했듯이 그렇게 할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한답시고 이렇게 해갖고 모르는 사람 모르게 만들었어요. 자. 한편 애덤스는 귀족성을 영어 단어 generous, generously, generosity, 아량, 관대, 고결 등의 어원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 generous, generously, generosity 등의 단어들의 유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존스는 generous는 라틴어 generosus이고 천한 출생이 아닌 좋은 출신인, 정신이 고상한, 아량 있는, 마음이 열린, 활수한, 인색하지 않은, 강한, 활달한 등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용감한, 영웅적, 애국적 등을 보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틀턴은 마침 손에 잡힐 듯이 말합니다. 제너로수스는 에우게네스, 좋은 출생인, 겐네나이오스, 고귀한 태생인입니다. 노빌리스는 엑스
프로체칼로 제네로투스, 프레클라로 프레클라로 제네로투스, 우르투스 투스 퀴아 제너러스 논 데플릭티트, 고귀한 종족으로 태어난 젠틀맨으로 태어난입니다. 그의 사례들을 보시오. 단어 젠틀맨의 기원은 무엇인가? 배운 게으름뱅이가 이 관념을 모든 언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호기심 어린 비판적 사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다 우리가 원하는 명칭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편견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 의견에 이 생각은 인간의 자연사의 일부이고 사회가 인간의 자연사에 대한 주목 없이 자유정부를 수립하는 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은 동물을 뼈나살이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애덤스는 타고난 좋은 혈통, 가문과 제부로 이어지는 귀족성을 사회의 뼈와 살로 비유하면서 귀족제를 배격하는 자유정부의 원칙을 조롱하고 귀족제에 반대하는 프랭클린, 제퍼슨, 미라버와 같은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애덤스는 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이 편지의 귀족제 논의를 중단한다. 편지를 쓰는 날이 하필 딸의 사망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름 뒤인 1813년 9월 2일 다시 귀족 문제를 주제로 장문의 편지를 보낸다. 애덤스는 다시 테오그니스에서 발췌한 그리스어 문장을 옮겨 써놓고 그로티우스의 라틴어 번역을 소개하고 자신이 그리스어를 영어로 옮긴 문장을 제시한 뒤 번역의 실력에 대해 또 묻는다. 더욱이 여자는 부유한 나쁜 남자의 아내인 것을 떳떳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은 좋은 남자보다 재산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부유는 명예를 주고 부유하지 않은 좋은 남자는 나쁜 가문 출신 여성과 혼인하고 부유한 나쁜 남자는 좋은 가문 출신 여성과 혼인하기 때문이다. 제부는 종족을 뒤섞는다. 자, 내 번역이 그로티우스의 그것만큼 정확하게 테오그니스의 의미를 적중시켰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애덤스는 그 뒤에 테오그니스에 이어지는 발췌문을 그리스어로 영역 없이 제시한 다음 자기 논변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자, 나의 친구, 누가 아리스토이 귀족인가? 철학자들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인류는 그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언제나 부유하고 아름답고 좋은 핏줄을 타고난 출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자신은 자기들의 자식들을 혼인시키면서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잘생기고 출신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재부와 출생과 아름다움과 경쟁하는 속에 재능과 덕성이 어떤 기회를 가질까요? 하나의 진리는 명백하고 온 세상에 의해 공언된다. 가치는 천천히 일어나는데 빈곤에 의해 내리눌린다. 귀족층의 5기둥은 미, 재부, 출생, 재능, 덕성입니다. 첫 3가지 중 어느 하나도 언제나 마지막 2가지 중 어느 하나나 둘 다를 압도합니다. 애덤스는 귀족성의 5기둥을 차별해 미, 부, 출생이 제각기 재능과 덕성을 제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귀족성을 인간의 후천적 특징보다 선천적 특징에서 구하는 보수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어서 존 애덤스는 좋은 출생에 대한 인정에는 동서고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출생을 찬성하는 어떤 여론의 물결이 아브라함에 의해, 헤라클레스에 의해, 마호메트에 의해, 중세 교황 당파에 의해, 황제 당파에 의해, 부르봉 왕가에 의해, 그리고 볼품없는 스코틀랜드 족장에 의해, 스튜어트 가문에 의해, 칭기스칸에 의해, 뭐에 의해, 또 뭐에 의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산되어 왔습니다. 또 어떤 물결이 나폴레옹에 의해 그리고 워싱턴에 의해 확산될 것인가? 그들의 가장 먼 사촌들이 찾아질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들의 가문 혈통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편견, 어리석음, 부지, 천박성, 노예제, 우둔, 아첨, 미신,
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부르시오. 나는 당신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사, 도덕역사, 정치사, 가정사에서의 사실을 나는 부정하거나 논쟁하거나 의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사에서 이 커다란 사실, 도덕의 불변적 원리, 철학, 정책, 가정적 행복과 창세기로부터의 매일매일의 경험이 입법자에 의해 시민정부와 시민정부의 헌법에 관한 글을 쓰는 어떤 공헌된 필객에 의해 강가되고 망각되고 소홀히 되거나 위선적으로 시야로부터 쓸어내려져야 하는 것인가? 애덤스는 귀족제를 부정하거나 불인정하는 입법부와 필객은 인간의 자연사에서 이 커다란 사실, 도덕의 불변적 원리, 철학, 정책, 가정적 행복과 창세기로부터의 매일매일의 경험을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는 점에서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은 미국도 신시나티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귀족제 도입을 지지했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 논변을 마친 후 애덤스는 귀족성의 5기둥에 아름다움을 집어넣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편지를 종결한다. 이거 읽다가 여러분들은 애덤스한테 거꾸로 설득당해버리는 거 아니야? 어? 자. 당신은 귀족층의 기둥들에 미를 집어넣는 것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담 뒤베리는 진짜 왕권은 미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최고 신분, 최대 권력, 그리고 때로 최대 재능, 최대 명성과 최고 공적의 인간들에 있어서 미, 우아함, 형상, 태도, 움직임은 셀 수 없는 사례에서 재부, 출생, 재능, 덕성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진선미에서 진도 압도하고 선도 압도한다. 이런 논리인데 아름다움은 미물들이나 새끼들, 영어 이런 새끼들 이런 또는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야. 아기가 이쁘지 않다면 모든 아기는 이쁘잖아요. 모든 동물 고슴도치 새끼도 엄청 이뻐요. 그 아름다움으로 이쁜 것으로 생존을 연장한다고. 사람의 부모도 자식들이 너무 귀찮게 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그러면. 그래서 너무 이뻐서 못 그런다고. 키워봐서 알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애기한테는 또는 어떤 연약한 여인들한테는 그 가급적이면 이쁜 것이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면서 자라거나 같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사화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아름다움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약 15% 정도 월급이 잘생긴 사람이 더 많이 소득이 더 많아요. 15% 정도. 15%인지 20%인지 통계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추로 차별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관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암암리에 좀 더 이쁜 남자, 이쁜 여자를 더 선호한다. 심지어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잘생긴 남자가 한 15% 정도 더 벌어요. 여자들이 웬만하면 좀 잘생긴 남자한테 가서 이혼당하려고. 미국의 현실이야. 그런 걸 아름다움을 도덕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또 과장되게 모든 버추까지 다 눌러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와 도덕은, 선은 많은 경우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긋난 경우도 많죠. 엄청나게 예쁜 여자인데 악녀인 경우도 많고, 대부분 사이코패스는 조금씩 잘생겼죠. 여자들이 꼬시면 금방 넘어갈 정도로 좀 잘생겼어요. 말끔하게. 악마지. 아름다움과 악함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선과 미가 나란히 간다고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이 아름다움을
어떤 이익도 하나의 가치고, 아름다움도 가치고, 재미도 가치고, 선도 가치예요. 이 네 가지 이 가치가 밸류의 인간이 추구하는 바고, 인간이 행동하는 모티브이기도 한데, 이 세 가지 이유에서 혼동하면 안 된다. 같이 어울려 있는 경우는 많지만 각각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하나의 행동이 네 가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희주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그려야 돈 벌지. 아름다움과 돈벌이인 이익이 같이 가고, 또 영화도 아름답게만 그리면 잘 안 팔려요. 순수 영화는 재미있게도 만들어야지. 재밌고 아름답고 얼마만큼 섞을지는 작가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재미를 너무 많이 섞으면 통속 영화가 되는 거고, 너무 아름다움만 순수하게 하려고 그러면 순수 문학처럼 미에 있어서 탁절할지는 몰라도 돈벌이는 안 된다. 영화는 돈벌이도 해야 되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고, 예술이니까 동시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경우는 도덕성을 많이 실어서 하고, 그런 영화들이 성공하죠. 대체로 도덕적일 때 그 영화가. 조폭 영화 뭐 하나도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조폭을 위대하게 그리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뭐 재미로 볼 수는 있어도 다시 보기는 싫잖아요. 또 보는, 나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흔해 빠졌어, 그런 영화들은. 네 가지의 가치가 동시에 한 영화에서 추구되지만은 네 가지가 같은 건 아니다. 서로 태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유한 각각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죠. 이익의 가치는 우리가 공리적인 행위로 추구하는 거고, 재미는 유의적인 행위로 추구하는 거고, 아름다움은 예술적인 행위로 추구하는 거고, 선은 도덕적인 행위로 추구하는 거다. 자, 애덤스는 마치 어떤 개인이 아름답기만 하면 신분 세습 제도와 이 제도로 보장되는 권력과 재부가 없어도 귀족일 수 있는 양, 미를 귀족의 지상 가치로 치고 있다. 그는 누구나 추악한 몰골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어느 정도로 가꿀 수 있는 겉모양의 미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반드시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확언할 수 없는 외적인 재부의 천운과 외적으로 결정되는 출생의 천운을 압도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인간의 내면의 성품과 외면의 언행을 둘 다 규정하는 덕성과 지혜, 재능까지도 압도한다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주장의 논거가 겨우 저 무명 여인의 진짜 왕권은 미라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실 더 우습다. 무슨 그 여인이 어마어마한 뭐 클레오파트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 말을 하나 인용하면서, 응? 무슨 거기다가 모든 그 논리에 진리성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는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이러고 있어. 자, 애덤스는 1813년 8월 16일과 9월 2일 편지를 연속해서 보내고 보름 뒤인 1813년 9월 15일도 다시 같은 주제의 편지를 보낸다. 기본 논지는 자신의 뜻을 더 밀어붙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말을 고르는 거, 말의 혈통을 따지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갖고는 킁킁킁해갖고 완전히 귀족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이 세상은 숭고한 것과 아름다운 것, 천한 것과 경멸스러운 것, 우리의 협소한 감각과 사소한 느낌들에 따른 변덕스러운 것과 우스꽝스러운 것들의 혼합물입니다. 그것은 수수께끼요 난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이 높은 고원에서 수수께끼 같은 사소한 것으로 내려가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나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전에 한 편지에서 당신에게 우리가 테오그니스의 종마, 순나귀, 순양일에 귀족에 관한 과학이 얼마나 진보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대법관 리빙스턴과 소장 험프리스가 메리노 양의 세습 귀족제를 도입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이 귀족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꾼과 주식 투기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치료할 수 없이 무한 세대로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돗개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진도에서 함부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못 오게 만들죠. 개를 사가지고 못 오게 하고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개나 이런 하등동물의 경우에는 혈통이 상당히 잘 보존돼요.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인지 하늘인지 막 돌연변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멍청한 집안에서 천재가 태어나고 사악한 집안에서 착한 아이가 나오고, 또 거꾸로 부유하고 귀한 집에서 바보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그냥 포악한 놈도 나오고. 응? 만약에 혈통이 그렇게 잘 보존되기만 한다면 그 같은 전주시 집안에서 그렇게 많이 폭군이 막 나오고 모양부양 무능한 자가 나오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 다른 DNA와 섞이고, 그러면서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아무리 길게 바하 집안이 천재 집안인데 4대 이후에는 그냥 평범해져버려요 다. 응? 그리고 일반 공부 잘하고 어찌고 이런 것은 다 2대도 가기 힘든 것 같아. 왜냐면 서울대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어머니가 서울대 나왔는데 아들이 서울대 갈 확률이 25%도 안 되는데, 한 번 더 가면은 0.25 곱하기 0.25야. 막 거의 10%대로 떨어지고 나중에 제로 돼버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자. 5인 독립선언문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인 로버트 리빙스턴은 뉴욕주 법률자물관을 25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곧장 로드 칸첼러, 대법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이런 별명으로 혁명기간 동안 뉴저지 주지사를 14년 동안 지낸 가버너 리빙스턴과 구별한다. 조슈아 험프리스는 미국 조선업자 및 조선기사로서 미국 해군의 독창적 프리기탐, 상중갑판에 한 포를 장착한 목조 쾌속범선 6척을 건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애덤스가 그를 제독이 아니라 소장이라는 육군 계급으로 부른 것은 의아스럽다. 애덤스가 이들이 도입한 메리노 양의 세습 귀족제를 본떠 인간들의 나라에서도 세습 귀족제를 도입하는 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우리를 메리노 양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지. 인간의 변수가 너무 많고 DNA 문제만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자와 아닌 자의, 공부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 개나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이 그냥 DNA로 돼 있지 학습의 효과가 인간만큼 크지 않아요. 인간은 거의 DNA가 30이라면 학습이 7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학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학습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한 사람이 천재로 보여요. 스마트폰 잘하는 딸과 못하는 아빠 사이에서 딸이 천재같이 맨날 배워야 돼. 지혜로워지는 거야,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늦게 앉아 있는 거고. 자. 애덤스는 짐승과 인간의 삶의 차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짐승은 유사한 무리 안에서 본능적 자질대로 사는 반면 인간은 유사한 무리를 가급적 멀리 벗어나 때로 전 지구적으로 암호하거나 자유롭게 사랑하고 멋대로 살기 때문이다. 열등한 양의 종자와 교미하는 것이
양 관리자에 의해 엄격히 차단당하는 우수한 메리노 양과 달리 우수한 인간은 자기보다 열등한 배우자와도 혼인할 수 있고, 이런 혼인이 4대만 반복되어도 프랭클린이 이미 계산해 보여주었듯이 몇 세대 뒤에 고조할아버지의 유전자는 그 4대 손 세대의 16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혈통 가문은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다. 또 우수한 자질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았어도 본인이 절제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자기 개발의 기회를 놓치면 범인 또는 심하면 망난이나 인간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아까 스스로 학습하는 문제, 그에 따라서 인간은 70% 80%가 좌우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결혼하는 문제는 프랭클린이 말한 거고 막 피가 섞여서 16분의 1로 줄어드는 거. 두 개 합치면 엄청난 변수가 베리에이션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혈통 가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애덤스는 봉건 시대에 귀속되어야 할 이런 인위적 귀족을 근대적 자본가들인 땅 투기꾼, 주식 투기꾼과 등치시키며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리고 타도 대상으로 설정되려면 아직 1세기 이상을 기다려야 할 만큼 장래가 창창한 이 자본가들을 뿌리 뽑을 수 없듯이 인위적 귀족도 뿌리 뽑을 수 없으므로 자포자기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투로 논변하고 있다. 애덤스는 프랭클린이 지적한 귀족제의 저 부조리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가축과 인간을 동일시하며 귀족제를 위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심지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의 나폴레옹 반동까지도 원용한다. 나폴레옹 반동이 끼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걸 인용해서 결국 평등으로 가려다가 거꾸로 왔잖냐. 결국은 막 귀족제 다시 도입해서 막 귀족 타이틀 나눠주잖냐. 이런 것 세계적으로 다시 절망 속으로. 그런데 꺾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사회는 인구가 유럽보다도 더 많은데 여전히 귀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번영하고 있어. 유럽보다 더. 그러니까 확신이 오늘날 같은 중국이 아니라 옛날 번영하는 중국 입장이니까 번영하려면 귀족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 확신을 마음속에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미. 자. 테오그니스와 플라톤, 그리고 허쉬, 그리고 프라이스, 제퍼슨과 나는 후세로 함께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전제적으로 어디서 더 나은 동지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24년 만에 나를 보러 여기에 왔었던 반더캠프를 보태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하지만 목록이 너무 길 것이다. 플라톤은 왜 테오고니스 등과 연합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출생의 위력에 대해 그토록 많은 전율을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천재적 재능조차도 이 위력에 대해 치료책이나 예방책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부인 공유제, 가족들의 혼합, 부자 형제의 모든 친족관계의 말소를 고안해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출생의 영향력에 대해 훨씬 더 좋은 조처들을 강구했던가요? 마지막 문장은 황제에 오르고 새로운 귀족들을 창출하고 구귀족들을 다시 살려준 나폴레옹의 반혁명을 지적하는 것이다. 전 근대적 귀족제에 대한 애덤스의 이 일련의 논변에 대해 제퍼슨은 어렵게 회복된 제2, 3대 전직 대통령 간의 우정을 다시 상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개진한다. 제퍼슨의 기본적 반박 논지는 애덤스가 말하는 귀족성의 5기둥에서 1. 말없이 미의 가치를 제거하고 나머지 4기둥을 차별하여 2. 덕성과 재능에 기초한 귀족과 재부와 출생에 기초한 귀족을 구분하고 3. 개인의 노력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덕성과 재능에 기초한 귀족을 자연적 귀족으로 규정하고 재부와 출생의 천운을 정치적, 사회적 권력과 영예로 둔갑시키는 세습, 상속의 인간제도가 만든 재부와 출생에 기초한 귀족을 인위적 귀족으로 규정한 다음 4. 인위적 귀족의 소멸 또는 저지를 위해 세습, 상속법제를 개혁하고 자연적 귀족의 육성과 공적 등용을 새로운 교육제도로 촉진하는 것이다. 이 기본 논지로 그는
애덤스가 1813년 8월 16일과 9월 2일 보낸 두 편지에 대해 정치철학적 학술 논문이나 다름없는 이례적이고 길고 긴 장문에 심각하고 이례적으로 길고 긴. 이례적으로 길고 긴 장문에 심각하고 진지한 편지로 응답한다. 아유, 이렇게 편지 쓰라면 못 쓰지. 계속 편지를 논문을 쓰고 있네. 학위논문 하나씩 쓰고 있는 거야. 제퍼슨은 일단 한때 우리의 서신 교환의 주제들 중에 하나를 택하는 우리 사이의 예약에 따라 나는 8월 16일과 9월 2일에 당신의 편지에 관심을 돌린다고 운을 뗀 다음 애덤스가 인용한 테오그니스의 말을 평하면서 더 깊이 파고든다. 나는 당신이 테오그니스로부터 인용하는 발췌문이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 윤리적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발췌문의 전편이 도덕적 훈계, 파라이네시스이고 이 발췌문은 특히 가축들에 대해 가장 훌륭한 수컷을 채용함으로써 종족을 개량하려는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자기의 인간 종족의 개량에 주의를 주지 않고 재부나 야욕의 고려를 위해 사악한 인간, 추한 인간, 늙은 인간과 통혼하는 인간에 대한 비난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훗날 피타고라스 추종자들이 채택하고 오켈루스, 기원전 6세기경 피타고라스를 추종하던 철학자에 의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원칙과 부합됩니다. 그 다른 형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해 가능성이 허용하는 만큼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누가 하든 완벽한 방식으로 그리고 겸손과 청정의 법칙에 입각해 공동으로 벌어지는 인간들의 상호간 생식에 관한 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다. 먼저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출산을 위해 성교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교 능력, 성기, 성욕은 신이 인간에게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족의 생식을 위해 부여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 필멸적 인간이 신적 삶에 참여하도록 태어나 종족의 불멸성이 박탈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에 신은 이 목적을 세대가 부단하게 이어지도록 만듦으로써 달성했다. 그러므로 이것, 즉 성교는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원칙으로 규정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본성은 이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동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양성의 만듦새 속에 이식된 발정의 결과로 만들므로써 종의 영속을 보다 확실하게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귐은 이 부정한 충동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야 할 주체의 아름다움, 건강성, 이해 또는 덕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에 의해 재부와 야망에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테오그니스가 양과 나귀의 본보기로부터 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잘 선택된 여성들의 하렘을 위해 가장 훌륭한 남성을 선택하는 것도 짐승을 개량하듯이 인간을 의심할 바 없이 개량해 진짜 아리스토이, 귀족의 종족을 생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자질이 선하든 악하든 일정한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여기까지 테오그니스와 이를 지지하는 애덤스에 동조하는 듯한 논변을 전개한다. 근데 거기서 약간 가시가 돋쳐 있죠. 그 종족계랑 비슷하게 귀족제를 도입하자고는 종족 약간 인간을 갖고 동물 취급하는 듯한 비아냥거림이 약간 숨어 있어요 지금. 자. 하지만 제퍼슨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문제를 정반대의 관점에서, 즉 사회적 정치적 평등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들의 동등한 권리들이 이 특권적 솔로몬과 그의 하렘에 대해 저항해서 우리를 테오그니스가 불평하는 가문, 자손의 눈멀게 놓아둬라 구호 아래 묵인을 계속하도록, 그리고 번식자들의 우연한 성교에 의해 산출된 우연적 아리스토이를 감수하도록 의무지우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들 간에 자연적 귀족층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덕성과 재능이다. 예전에는 체력도 재능입니다 그래야지. 재능입니다. 예전에는 체력도 아리스토이의 요소로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화약의 발명이 허약자를 치명적 발사 무기로 강자만큼 잘 무장시킨 이래 체력은 아름다움, 쾌활함, 예의 바름과 기타 소양처럼 고귀한 영예의 보조적 근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덕성이나 재능 없이 재부와 출생에만 근거한 인위적 귀족층도 존재합니다. 이것들 덕성과 재능은 첫 번째 부류 자연적 귀족층에 속할 것입니다. 자연적 귀족을 나는 사회의 교육, 위탁, 통치를 위해 자연, 본성의 가장 귀중한 선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을 사회 상태를 위해 꼴지었으면서도 사회의 일거리를 경영할 만큼 충분한 덕성과 지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창조의 비일관성이 될 뻔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 관직에 이 자연적 귀족들을 순수하게 선발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자연적 귀족을 선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콩그레스에 백성들이 이런 자연적 귀족을 가급적 많이 선발해서 보내야 된다,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을 공무단임제를 고등문관 시험 보듯이 그런 공무원 임용고시로 뽑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서 자연적 귀족을 찾아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야 된다. 자. 인위적 귀족들은 통치에서 해로운 요소이고 따라서 그들의 상승을 막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애덤스가 그렇게 중시하는 아름다움을 제퍼슨은 고귀한 영예의 보조적 근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격화시켜 체력, 쾌활함과 같은 소양이나 예의 바름과 같은 소덕과 동급에 놓음으로써 고귀한 영예의 결정적 근거인 덕성, 지혜, 현명보다 가벼운 것, 열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퍼슨은 공자와 자하의 준칙을 따르고 있다. 자하는 논어에서 공자의 뜻을 받들어 현덕을 소중히 여기고 미색은 가벼이 여긴다고 말한다. 제퍼슨이 자기의 애장도서로 간직하고 읽었던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르콩트는 현현이색을 미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로 옮기고 유교의 제1준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맥심에서 MX 사이에 A자를 집어넣으세요. 제1준칙이라기보다는 논어가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준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퍼슨은 이 현현이색을 유교의 중요한 준칙으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제퍼슨은 애덤스의 테오그니스 이야기를 역이용해 귀족의 5기둥을 일정한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유전될 수 있는 자연적 요소들, 덕성과 재능과 인간의 세습, 상속제도에 기초한 인위적 요소들, 재부와 출생 가문을 구분하고 있다. 재부와 출생은 세습과 상속의 길이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일대로 끝나고 따라서 가문이 대대로 영향력을 갖는 현상이 일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퍼슨은 자연적 요소에 기초한 자연적 귀족들을 가급적 많이 선발해 정부 관직에 배치하고 인위적 요소에 기초한 인위적 귀족들을 인간의 사회 상태와 통치에 해로운 것으로 규정해 이들의 상승을 막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제퍼슨이 말하는 재능은 체력이나 아름다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능, 즉 지혜와 현명, 지식과 지능만을 뜻한다. 자, 여기서 지혜와 현명은 구분할 줄 알겠죠. 지혜는 배워서만 생기는 거야. 지혜로운 것은 배워서 생기는 거다. 학습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고, 현명은 그런 학습이 아니라, 이론적인 그런 학습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 경험은 나이 들면은 얻어지는 거니까. 젊은 천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명한 젊은이는 없어요.
또 현명한 늙은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학교도 안 가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혜로운 노인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학교 안 가면 피타고라스 원리가 뭔지도 몰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까 말한 대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는 천재와 천치의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그건 지혜라고 그래, 그거. 그것은 짧은 사이에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현명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경우 수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가 체력과 아름다움을 영예의 기본 요소에서 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퍼슨의 글에서 제퍼슨의 재능은 언제나 지혜나 지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퍼슨이 재능 뒤에 덕성을 열거하는 애덤스의 열거 방식의 순서를 뒤집어 재능, 지혜 앞에 덕성을 놓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서양의 지성 우월주의를 부정하고 덕목, 인의예지 말석의 지혜를 놓는 공맹의 인의예지 덕성주의적 열거 방식과 순서를 따르고 있는 점이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보면 알지만 편지가 계속 왔는데 애덤스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재능을 덕성 앞에 놓았어요. 이 사람은 뒤집었어 지금. 인의예지의 방식을 따르고 있죠. 인의예지에서 앞에 세 가지는 덕성이란 말이야. 뒤에 끝머리는 인간의 지능이지만. 자. 이것은 서양 계몽 철학자들 중에 오로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 전통의 합리주의적 지성주의를 혁파하고 솔직히 공맹 철학을 수용해 경험주의적 덕성주의를 천명한 크리스천 볼프와 볼테르만이 감행했던 철학혁명의 발로다. 그러나 제퍼슨은 애덤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과 그의 의견 간에 유사한 요소들을 포착해 이 유사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전개하던 태도를 바꿔 인위적 귀족들의 상승을 막는 법규의 제정에서 자신과 애덤스의 차이를 강조해 드러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무엇이 최선의 규정인지를 묻는 물음을 두고 당신과 나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고 상호 그것의 오류들을 봐주는 합리적 친구로서 다르다. 제퍼슨은 이 선언에 막바로 이어서 애덤스의 귀족적 구상을 놀라운 해안으로 비판하고 일사천리로 자기의 대안을 제시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